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하와이에 10일 날 출국을 했죠. 네네. 부러워요. 네. 페이스북에다가 어제 그 글을 올렸잖아요. 윤석열 이재명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라. 굉장히 좀 험한 글을 올렸었잖아요. 네네. 삭제를 하긴 했어요. 삭제를 하긴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네. 공개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서 구애를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귀엽고 상식적입니다. 갔다 오시면 막걸리를 한잔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민주당 정권 되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올렸다가 내린 그 페이스북에 글 그대로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금 하와이에 10일 날 출국을 했죠. 네네. 부러워요. 네. 그 자리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직접 공항에도 가서 예우를 갖추고 했는데, 네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네. 공개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을 향해서 구애를 막 네.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막걸리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엽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치인 중에서도 뭐 귀엽고 상식적입니다. 뭐 싸우기는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뭐 어쩌습니다. 갔다 오시면 막걸리를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또 홍준표 전 시장 캠프의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네네. 이병태 교수를 아마 오늘 영입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뭐 그렇습니까? 내부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영입 안 하기로 했다라고 세계일보에서 기사가 떴었어요. 그렇습니까? 이병태 교수님이 자기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캠프에 조인한다 그랬어요. 조인. 그분이 이제 영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합류한다 이렇게 뭐 참가한다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아예 조인한다까지 딱 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캠프에서 반발이 굉장히 있었다 해가지고 세계일보에서 무산된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났는데 과연 그 이병태 교수님이 본인이 밝힌 것처럼 이재명 캠프에 뒤늦게라도 조인할 수 있을지 아니면 컷당할지 그거는 오늘 정도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좀 전에 어제 그 글을 올렸잖아요. 네네. 윤석열 이재명 나라에서 한번 살아봐라. 살아봐라. 그래서 굉장히 좀 험한 글을 올렸었잖아요. 네네. 험한 글을 올렸는데 삭제를 하긴 했어요. 삭제를 하긴 했는데 제가 아마 알아봤더니 그 이병택 그 교수의 그 이재명 대표 쪽으로 뭐 넘어가느니 안 넘어가느니 그쪽에 영입이 되느니 안 넘어가느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거취와는 관계가 없다. 홍준표 시장하고 네, 홍준표 네네. 시장과는 관계가 없다. 일단 본인이 은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네네. 본인과 함께하던 사람들의 정치적인 선택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저도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이병태 교수 보고 이재명 캠프 가라고 하면은 이병태 교수가 가기 싫은데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가지 말라고 해도 이병태 교수가 야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 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내가 이제 교수직도 정년퇴직하고 명예교수인데 그런데 가서 뭐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 교수님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들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님이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이고 네네. 일단은 그런데 안철수 의원 말고는 나경원 의원 말고는 이제 같이 그 경선에 참여했던 그 후보들 중에서 네네. 그 일단은 김문수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좀 나서주는 후보들은 일단은 눈에 좀 잘 안 보여서 좀 일단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으면 하는 그 지지자들의 보수 정당 지지자들의 마음은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게 국민의힘의 그 지금 모습이에요. 그게 김문수 잘못만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금 그 곪고 골마가지고 저 지경에까지 그 이르렀다. 그래서 저 어떤 생각 드냐면 만약에 그 지난번 밤중에 있었던 그 토요일에 있었던 그때 전 당원 투표에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다. 네. 그러면 그랬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번에는 가처분이 그 12시 45분에 그 가처분 신청했거든요. 그 토요일 날. 그
그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5시에 신문기일이 있었어요. 한 6시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급박한 거기 때문에 그 가처분이 뭐 그 빠르면은 그 토요일 날 뭐 밤중이나 그 8시까지 내라고 그랬었어요. 그 국민의힘에다가 8시까지 답변서를 갖다 내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남부지법에서. 근데 그걸 보고 뭐 새벽에 그 다음 날 새벽 정도에는 그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이 딱 나오면 그러면 국민의힘은요 박살 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 한덕수 후보가 제대로 된 후보가 될 수도 없었을 거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후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도장이 찍히질 것 같기도 하고 안 찍 완전히 이전투구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막은 사람이 그게 당 지도부가 아니고 그걸 막아준 사람들이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 결과를 보지 못하고 홍준표 시장이 하와이로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이러다가는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후보를 못 내는 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이준석 양 이씨의 양자 대결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당원의 힘으로 갖다가 막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정도 되면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대권 후보로 그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당원들 국민들 좀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신들이 당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고 그냥 그 당 지도부가 망치려고 하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을 대통령이 망친 그 국민의힘 여당을 당원들이 지켜주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도 판단하지 못하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내일이 민주당이 예고했던 강행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10명의 대법원 네네. 대법관들 거기에다가 재판 연구관 포함한 16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내일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네네. 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 일단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불참하기로 했더니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합니다. 네네. 아니 이게 청문회 자체도 이게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청문회냐는 비난들도 있고 비판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할 일입니까? 그게 동행명령장이 그게 그냥 단순히 그 동행명령장이 아니고요.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을 형사처벌하겠다는 그런 이유가 되는데 그냥 뭐 또 이런 표현이 쓸 수밖에 없는데 막장까지 가자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것보다도 더 막장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경우가 저는 없을 것 같다. 그때 이제 고생하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생각이 네. 이제 들기는 드는데 네. 근데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왜 어리석은 행동이냐? 이건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무너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이 아직 집권도 하기 전인데 그런데 그 입법권만 가지고 대한민국의 행정권은 지금 무너져 있어요. 대통령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3권 중에 남아있는 권력은 그 입법권하고 사법권밖에 없는데 행정권은 그 행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루틴하게 그냥 하던 일만 그냥 그 뭐 굴러가고 있을 그럴 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법권이 사법권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그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한 그 겁박을 이렇게 민주당이 보여주는데 이게 이번 대선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만약에 정식으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법부의 판결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이러한 시그널을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굉장히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다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기환송은 상고 기각과 똑같은 의미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 지금 뭐 대법관들은 그때 파기 자판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차피 게임 다 끝났는데 이재명 그 후보 더 이상 그 6월 3일까지 그 재판 나갈 일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6월 3일 지나가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공언한 대로 뭐 형사소송법이든 무슨 법원조직법이든 딱 그 개정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은 더 이상 형사재판 안 나가도 된다. 이 그 입법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게임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뒤끝을 갖다가 보여야 되나?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연 내일이잖아요. 그 5월 14일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재판 연구관들, 뭐 부장 연구관 정도만 이제 그 포함시킨 것 같은데 그 내일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야말로 동행 명령장 발동하고 만약에 또 안 나가면 뭐 그 형사 고발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정권에서 검찰이 기소하고 새로운 정권에서 그 밑에 있는 법관들이 그 대법원장 대법관들 뭐 유죄 판결 내리나 그 징역에 처하나 그래서 뭐 구속시키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특검을 어저께 민주당 초재선 의원 13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네.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용 등에 대한 법률안. 아이고 길기도 길어. 그것도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움직이지 않을 때, 경찰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필요한 게 특검이잖아요.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성과가 좋지 않거나 수사의 공평성이나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하는 게 특검 아닙니까? 아니죠. 특검은 야당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민주당은 스스로 여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당이 되면은 검찰이 알아서 팍팍팍 진행할 겁니다. 공수처도 있잖아요. 공수처도 있고 경찰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그 민주당 정권 되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올렸다가 내린 그 페이스북의 글 그대로 될 거예요. 검찰이 지금까지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의 자랑입니다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쉴드 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영부인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청에 부르냐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제 민주당으로 정권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알아서 검찰이 그 더 그냥 확실하게 해줄 텐데 특검을 못하러 발의하나? 저는 그 다음에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저 같은 변호사들이 아니에요. 수사를 누가 잘하겠습니까? 특검은 누구를 뽑느냐? 변호사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이미 그 검찰 오비들 중에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 검찰 오비들 이렇게 그 칼에 좀 녹슬고 뭐 그런 사람들이 특검을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주 빠릿빠릿하게 그냥 그 유차장처럼 40대에 그 아주 그냥 그 뭐 이렇게 그냥 그 칼날이 쫙 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사 더 잘하겠습니까? 40대요? 아닌가? 네. 30대였나? 미안합니다. 수사는요 현직 검사들이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정권만 찾으면 특검이고 뭐 필요 없어요. 아마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민주당으로 정권 넘어가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 알량한 그 알량하다는 표현이 쓰여지는 알량한 108석 가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특검하자 그러다가 다 좌절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지언정 지금 무슨 특검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가? 아직도 그냥 루틴하게 그 야당으로 생각하나? 뭐 아직까지는 야당이죠. 뭐 그 정도로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보니까 특검 법안 내용을 보니까 네네. 전원 민주당이 특검법 한 내용을 보니까 전원 합의체 영향력을 누가 행사했느냐. 네네. 파기 환송으로 대선 개입을 했다. 그리고 계엄 관련 내란 행위에 가담을 했다. 파기 환송심에 압력을 행사했다. 요게 혐의 내용이에요. 네네. 대법관하고 대법원장이 내란의 행위에 가담했습니까? 내란이 아직 진행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 내란은 아무리 길어봤자 12월 3일 밤 10시 28분부터 12월 4일 오전 그 새벽에 4시까지 내란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가 내란이에요. 그 다음에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요건이 있어요. 어떤 요건이 있냐? 상당한 시간이라고 하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지면은 뭐 한 대여섯 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그 계엄 상황 가지고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걸 내란으로 볼 수 있나? 제대로 된 그 법원이라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는 모르겠어요. 뭐 직권남용이나 뭐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내란죄로 과연 유죄를 갖다가 할 수 있나?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옛날 12.12 같은 때는요. 몇 달 동안 그게 진행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불가능하게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원하게 그 기능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그게 국헌문란의 그 정의에 형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불과 대여섯 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됐었습니까?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됐었으면 계엄 해제 요구도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은 계엄 해제 요구 언제 했습니까? 새벽 1시인가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시 반에 시작했다고 쳐도 계엄 선포를 11시 반, 12시 반, 1시, 2시간 반 만에 그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할 정도인데 이게 과연 내란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포함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잘 따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서 그 우위에 점하기 위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내란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명백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정치 보복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칼을 들이댄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칼이 뭐냐 그게 내란죄거든요. 내란죄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